안녕하세요. 2026-0012 강주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람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이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문제 앞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확신에 도달하고 그 확신을 꽤나 오랫동안 붙잡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먼저 반응한다는 건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크기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를 해치는 장면에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한 행동이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불공정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는 공동체를 배신하는 태도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화나는 이유가 다른데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덕 기반 이론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도덕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버튼이 있고 사람마다 그 버튼의 민감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버튼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같은 사회 이슈를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돌봄인데요. 이 돌봄 굉장히 익숙하죠. 돌봄은 아프고 약한 그런 존재를 보호하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짓누를 때, 아이와 노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방치될 때, 인간이 동물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잔인함에 대한 거부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감각이 강한 사람은 사회 문제를 볼 때에도 고통의 분배를 먼저 봅니다. 누가 더 다치고 있으며 누가 덜 보호받고 있는지, 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리에 있는지의 시선이 먼저 갑니다. 도덕이란 결국 누군가의 상처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말 그대로 정당한 목과 올바른 규칙에 대한 그런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마음, 룰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못 견디는 마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감각, 그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정성 안에도 결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평등에 더 민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지는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비례성에 더 민감합니다.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느끼는 거죠. 둘 다 같은 공정을 말하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한쪽은 결과의 차이를 먼저 삼고 다른 한쪽은 과정의 룰을 더 강조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퀄티와 이퀄리티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 대화가 엇갈리는 이유 중 하나겠지요. 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지배당하거나 억눌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강한 권력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장면, 개인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분위기, 억압적인 통제에 대한 반발이 여기서 나오죠. 이 감각이 강한 사람은 누가 내 삶을 과하게 규정하려 들 때면 큰 불편을 느낍니다. 법과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숨막힘을 느끼는 것이죠. 도덕은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에 민감하고 강한 통제에 쉽게 반발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돌봄과 공정성과 자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공감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하이트가 흥미로운 지점을 짚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충성인데요. 충성은 내가 속한 집단을 지키고 함께 버티려는 그런 감각입니다. 가족, 팀, 친구, 지역, 국가. 이런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을 배신하는 행동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팀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혼자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볼 때, 같이 약속한 일을 자기 이익 때문에 깨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건 좀 아닌데 라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같이 묶여있다는 감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감각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쉽게 가벼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와 결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취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라고 하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윗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하이트가 말하는 권위는 질서와 역할에 대한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사회든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선배 후배, 리더와 구성원처럼 역할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기대되는 태도가 있다고 느끼죠. 예의를 지키는 것, 책임 있는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공적인 자리를 가볍게 흐리지 않는 것. 이런 감각이 권위 기반과 연결됩니다. 이 감각이 강한 사람은 위계 그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 질서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함부로 버리거나 공적인 기준을 가볍게 여길 때 불편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을 건데요. 바로 성스러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귀함, 성스러움은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가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감각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존중과 모독, 신성함과 타락 같은 감정이 여기에 걸쳐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기나 추모 공간처럼 함부로 대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 몸과 성과 그리고 죽음처럼 가볍게 다루면 불편한 존재들이 있죠. 누군가는 그걸 개인 취향으로 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를 공동체의 깊은 가치와 연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성스러움의 감각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그냥 소비하거나 희화화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선은 지켜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어, 이런 성이나 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두고도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본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도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래서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두고도 한쪽은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모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여섯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 버튼들을 하나로 섞어서 반응합니다. 다만 무엇이 더 민감한지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회 이슈를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약자의 고통을 떠올릴 테죠. 돌봄이 크게 반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공정성이 먼저 움직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에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권위나 충성이 더 크게 작동한 부분이겠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장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유의 감각이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반응을 항상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나한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남에게도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이야기보다 먼저 답답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호통이 안 보일까? 왜 저 사람은 규칙을 이렇게 가볍게 볼까? 왜 저 사람은 공동체를 너무 쉽게 깨트리려 할까? 왜 저 사람은 자유를 자꾸 제한하려 들까? 사실은 각자가 다른 버튼에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주는 통찰은 꽤나 큽니다. 도덕의 언어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누군가가 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심이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은 다른 기반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모든 판단이 다 똑같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이 말하는 건 그저 판단의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에 먼저 반응하는지 알아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일상에 가져와 봐야 훨씬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떤 친구는 약속을 어기면 제일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모임에서 한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처럼 이 큰 차이를 모르면 사람을 쉽게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예민하다라거나 고지식하다라거나 차갑다거나 유난이다라거나 이런 말로 덮어버리죠.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도덕적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기반이 좋으냐를 성급하게 가르는 일보다 어떤 기준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약자의 고통에 예민한지, 나는 룰이 흔들리는 장면을 못 건드리는지, 배신과 무리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세상을 보는 내 습관도 보이는 것이죠. 뉴스를 볼 때도, 정치를 볼 때도, 인간관계를 볼 때도 내가 어느 렌즈를 먼저 끼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장면에서 저렇게까지 화가 날까? 그 질문의 답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도덕이라는 것은 한 줄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개의 도덕적 버튼이 있고 사람마다 그 버튼의 민감도가 다른 것이지요. 누군가에겐 돌봄, 누군가에겐 공정성, 자유, 충성, 권위, 성스러움. 이 6가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판단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고통을 먼저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규칙을 먼저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먼저 보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끝없이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적어도 나와 그 사람이 왜 대화가 자꾸 엇갈리는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텐데요. 이 도덕의 감각들이 개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은 왜 집단 속에서 더 뜨거워지는지, 왜 함께 묶일 때 더 강한 도덕적 감정을 느끼는지, 종교와 공동체와 의례는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